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0년 대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낸 약 174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제 정부 정책 공약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워낙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부동산 정상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해서 공약집 조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이번 대선 아주 박빙이었고, 사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전까지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미스터 안이 이제 단일화하면서 정권 교체에 한몫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미스터 안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붙는 걸 보고 배신감에 의한 왼쪽으로 표를 던졌다, 그런 말도 있긴 하던데, 좌우지간 박빙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 윤석열 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 취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라고 하기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 어떻게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을 후보로 나오게 됐을까? 근데 세상에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예, 제가 그 윤석열 후보에 좀 빙의가 되어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요쪽 라인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윤석열 후보가 좀 대권에 어떤 뜨거운 피가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좀 권력형 인간이죠. 권력형 인간, 아주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이번 대선 때는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죠.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분노 세력에 의한 그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세력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오늘 준비한 내용들, 요 파일은 지금 약 174페이지에 지금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 정상화 9가지 공약인데,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다 뻔한 내용들이고, 어떤 공약들이 한번 얘기를 했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상화 하겠다. 그럼 과거까지는 비정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시장이 뭐 정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 정책이 정상이었다,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인간의 손가락이 5개인데 6개인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5개인 사람이 정상이고 손가락 6개인 사람이 비정상이냐? 다수가 정상이고 소수가 비정상이냐? 소수라고 해서 꼭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 할 뿐이지. 그런데 지난 부동산 정책, 지난 4, 5년 동안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고 명분과 결과는 반대로 갔죠. 그래서 뭐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이 많이 깊어졌고 양쪽 모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낸 거는 사실이에요. 많이 폭등을 했고 또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뭐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시장에 반하는 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해서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왜곡이 됐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빚어냈다. 그래서 아주 불만족스러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식으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글쎄요, 뭐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방망이 휘두르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흥미진진하게 한번 요 보는 재미도 좀 있지 않겠나. 예? 지금 뭐 이재명 전 후보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떨어지면 뭐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도 하고 있던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윤석열 총장을 인사하지 않았겠나. 뭐 이쪽 저쪽 눈치 안 보고 휘둘러 제끼니까 뭐 마음에 들었겠죠. 근데 좀 불안하겠죠. 지금은 워낙 뭐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타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경제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형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대 대통령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 타입이지 않나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소득자들을 위한 또는 경제인 출신 뭐 MB 같은 뭐 경제인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는 인사 문제가 뭐 제일 시급한 문제겠죠. 대통령 취임 후에 어떻게 인사를 펼칠지 그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또 재밌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요 부동산 정상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하겠다. 이런 공약이죠. 뭐 공약은 공약일 뿐입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 공약집이라든지 뭐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실 때 항상 그 비판적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 그 근거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지 말고 그 근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 그런 것들도 본인 주관에 따라서 신뢰를 하고 신뢰하지 않는 유의미한 정책인지 무의미한 정책인지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하겠다. 뭐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 주택 공급,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여 거주환경 개선. 뭐 이를테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택 임대 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네, 임차인의 지금 주거가 사실 많이 불안정하죠. 지금 임대차 3법 돌아오는 7, 8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구간에서는 아마 좀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지난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다음 정부에서 뭐 책임져야 되는 뭐 이런 꼴이 돼버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언제가 돼도 매는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네,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함께하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네, 지금 과거 정부 때는 이제 LH 공공임대주택에서 많이 컨트롤을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맡기겠다. 좀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요까지가 이 어떤 공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뭐 당연히 경제 기본 원칙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단지 지난 정부에는 수요 공급에 근거한 뭐 요런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책들 좀 시장에 반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고 뭐 명분은 좋았지만 실리는 없었다. 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불만스럽고 집 임차인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고 집값은 폭등을 한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라는 어떤 주제의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살펴보면은 부동산 종부세를 재산세에 같이 녹이겠다. 요런 말이 지금 있고요. 이중과세다. 뭐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에 녹여서 같이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면 과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매긴 것들은 비정상이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죠. 이 국민의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자, 공시가격도 많이 떨어뜨리겠다.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소유권자들에 대한. 자, 정부도 사실 하나의 기업이에요. 정부도 사실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받아야 돼요.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과거 정부 때는 세수 확보, 이 공시가격을 많이 올림으로 해서 엄청난 세금이 많이 확보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정책 기조는 작은 정부를 만들고 시장은 시장에 좀 맡기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보인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뭐 대출을 해줘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지금 대출 다 막아놔 버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과거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DSR 규제로 인해서 사고자 하는 수요를 억지로 눌러놨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것을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과거 때 뭐 제주도나 서울, 강남 뭐 이런 아주 노른자 땅에 고가 아파트, 뭐 중국 국적의 사람, 미국 국적의 사람, 뭐 캐나다 국적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취득을 많이 했다라고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껍데기만 그렇지. 생긴 거 보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조선족, 그 다음에 이민자들, 국적은 이제 중국, 미국, 캐나다, 이런 식인데, 껍데기는 조선 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차라리 제가 이제 더 중국 사람 같이 생겼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금 부자들이죠. 100억씩, 200억씩 현금 들고 와가지고 많이 사재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집 못 사는데 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집 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풀어주겠다. 좀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움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부러움이라는 감정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 조직 속에서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과연 진짜 미움이고 진짜 비난하고 싶은 감정인지 내심 부러운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 두렵다, 부럽다. 이 부럽다라는 감정은 나한테 불편한 감정이야. 나도 부러워요. 네? 그렇게 100억씩, 200억씩 들고 와가지고 고가 아파트 사재끼고 하면 부럽죠. 그 부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인간한테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부러우면 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진짜 부러운 건지 비난받을 일인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런 정책을 내는 거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거를 낼까? 이 국민들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에요. 정치인들은 존재의 이유가 정권 유지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줘야 돼. 그래야 정신승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신 두드려 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못하니까 외국인 주택 투기 못하도록 제한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제 대리만족으로 너희들을 만족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연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인기를 얻어야 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그 목적이 뭐냐? 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나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적 사고예요. critical thinking. 그리고 합리적 의심. 이 사람들이 내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자. 어떤 근거냐? 무슨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의도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갑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시민
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지금 많이 과거 정부 때 많이 됐었죠. 그래서 많이 딜레이 되고 뭐 5년, 10년 딜레이 된 거 이런 거는 뭐 예사죠. 20년, 30년 동안 진행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을 하겠다. 일단은 뭐 그런 취지인데, 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빈 땅에 아파트 짓는 것도 최소 3년인데 기존에 있는 거를 동의받고 부수고 하는 절차가 최소 5년 10년이죠. 최소 5년 10년에서 걸리는 걸 갖다가 일단은 규제를 뭐 일단 풀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뭐 거의 뭐 들썩이긴 했죠. 근데 사실은 한 번은 맞아야 돼요, 매를. 과거 정부 때 이때까지 굶어왔던 것을 한 번은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윤석열 뭐 후보 당선인의 성향상 뭐 언젠가는 정면 돌파 한번 해보겠다. 일단은 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스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넘버 1 일단 시작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시장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나올 수는 없어요, 임기 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조금 많이 릴리즈해서 그런 시그널은 주겠다는 거죠, 시장에. 그리고 지금 유주택자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는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현 정부가 잘못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다. 근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규제를 남발했느냐? 뭐 물론 집값 잡겠다라는 어떤 명분은 좋았어요.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은 좋았지만 결과는 명분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제고하겠다. 뭐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50만 호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렇게 밑에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난 3년 동안 300만 호도 이상 공급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무슨 근거로 나왔느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요.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냈죠. 뭐 5년간 300만 원이었나 200만 원이었나 하여튼 뭐 말은 아무나 다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 뭐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2년 동안 나 400만 원 이상 공급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우리가 다 살고 싶어하는 뭐 아파트만 카운팅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주택, 빌라, 뭐 다가구, 다세대, 뭐 원룸, 뭐 이런 것도 다 카운팅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5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삼화이 뭐 이런 아파트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예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방삼화이 33평형, 24평형, 뭐 46평형 방사화이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일단은 공급을 많이 풀어서 시장의 수요를 좀 만족시키겠다, 그런 취지가 일단은 보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공급. 근데 이제 어느 땅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겠냐. 땅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만들어내야 되죠. 빈 땅이 아닌 기존에 있는 땅.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사실 1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빈 땅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 3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들 허물고 뭐 새로 짓든지 뭐 대수선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뭐 베이스리프트를 해서 원하는 수요만큼 뭐 공급을 하겠다. 지금 많이 재건축 정밀 안전 기준의 합리적 조정 좀 완화하겠다는 거죠. 좀 간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묶어놨다는 거죠. 왜 묶어놨을까? 그럼 과거 정부에서 그 묶어놓은 이유가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집 사지 말라고. 왜? 이 유주택자가 되면은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의도를 스스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민주당에서는 그런 정책을 낼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못 사게 막느냐는 거예요. 왜 못 사게 막아? 못 사게 막았죠. 정책 자체가. 집 못 사게 막은 거예요. 왜 못 사게 막았느냐? 무주택자가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자기 집값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자기가 집 사놨는데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런 정책을 보면서 이 집권당은 어떤 의도일까? 어떤 의도로 이런 정책을 내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좀 사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이 사실은 실행이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한 번 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폭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폭등을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멀리 봤을 때는 언제가 돼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매 맞겠다라는 거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또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일단 공급에 빨리 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3번 공약입니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지금 노후화됐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그때 한 10년, 20년 전에 버블7 지역 1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노후화됐고 불편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재정비해서 공급도 늘리고 재정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다 공급에 관한 내용이죠.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들, 1기 신도시, 서울 지역 또는 서울 외곽의 경기 수도권 지역들, 신도시 위주로. 그 다음에 4번이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서 거주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노후주택 개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높이 제한도 완화하고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을 더
차곡차곡 더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많이 풀어가지고 실제로 공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뭐 공약이에요. 사실 공급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공급과 이제 세제 혜택 그리고 정책. 다음 5번이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정책에 관한 내용들인데, 요거를 지금 좀 살펴봐야 돼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과거 정부 때 임대차 3법,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요거를 어떻게 재검토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2+2. 지금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 더 전세를 연장해서 5%만 전세금을 올리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한테 주겠다라는 권한,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혔냐면은 2+2를 없애고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정상화하고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뭐 전세값, 집값의 최대 변수는 이 임대차 3법입니다. 올해 7, 8월에 계약갱신 만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 나오는 임차인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자, 지금 2중 전세 가격, 3중 전세 가격이 형성이 많이 됐는데, 지금 5억이 7억으로 붙느냐, 10억이 7억으로 붙느냐, 지금 요 문제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가격이 위로 붙을 확률이 높으냐, 위에 있는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냐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큰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아주 성장통을 크게 한번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에요. 요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폭등 현상이 나타났죠. 이거는 현 민주당도 인정한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올해 7, 8월이 변수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또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정부 때는 뭐 LH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뭐 공급을 했었다? 뭐라고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임대주택을 과연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임대주택은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냐.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거는 공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방편적으로 일단은 뭐 소유권을 공급으로 내걸든 임대주택을 내걸든 일단은 뭐 눈앞에 펼쳐진 불은 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풀겠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 공제율, 지금 장기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부활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요.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겠다. 뭐 지금 많이 계층 간의 어떤 뭐 불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조장됐어요. 뭐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는 이 입구를 이용하지 못한다. 또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 민간 임대 아파트가 아닌 소유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만 뭐 커뮤니티 이용이 뭐 허용된다. 뭐 이런 이상한,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계층 혼합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겠다. 이런 것도 좀 섞겠다는 거죠. 골고루 섞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좀 더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이 이제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금을 좀 낮추겠다는 거죠. 공시가격을 좀 떨어뜨림으로 해서 뭐 재산세와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좀 낮추고, 지금 양도세도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도 공급이죠. 빈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공급이고,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도 공급이에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짓는 것보다 더 빠르고, 왜? 기존에 있는 거를 내놓기 때문이죠.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새로 짓는 데는 최소 3년이에요. 빈 땅에 요이 땅 해서 시작해서. 그래서 임기 안에 뭔가 퍼포먼스를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매물을 시장에 빨리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보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개인 사유재산을 좀 인정을 하고 세제 혜택을, 양도세를 좀 줄여줌으로써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은 팔아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회비용을 묻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 소유권자들의 이익을 좀 확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를 뭐 현재 수준인 이제 95%에서 동결하고 1주택자, 비조정 2주택자 150%에서 50%. 뭐 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뭐 상세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없는데, 조금 일단 세 부담은 뭐 완화를 하겠다. 아무튼 뭐 취득세 뭐 이런 부분까지 아직 상세하게는 뭐 나오진 않았어요. 요런 가이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뭐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공급 물량이 급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빨리 요런 어떻게 보면은 팔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가진 사람들이 이걸 팔고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갈아타기 대기 수요자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고 새로 좀 더 넓은 더
하이 스펙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그렇게도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팔고 뭐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팔고 더 비싼 걸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서 1에서 3% 세율을 단일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금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주택 사는데. 지금 현재 1.1%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사실 20, 30대 첫 주택을 구입하는데 뭐 과거 정부 때도 내 생애 첫 주택 관련해서는 50% 감면 뭐 몇 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많이 감면해 준 부분도 있긴 한데 첫 주택을 내 집 마련하겠다는데 이 세금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는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2주택 3주택 투자성 투기성으로 더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좀 가하는 게 페널티를 주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첫 주택에 대해서는 좀 봐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 다음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 금융 제도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대출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대출 해줘야 자, 다음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 금융 제도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뭐 대출을 해줘야 집을 살 거 아니야.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집을 사요? 자기 현금 주고 집 사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 레버리지를 써야 되죠. 현금 주고는 모아가지고는 뭐 3대 월급을 한 50년 동안 모아도 집은 못 삽니다. 그 사이에 집값은 더 뛰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지난 정부 때는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집을 사고자 했던 사람 수요들도 많이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DSR 규제도 좀 풀고 LTV 규제도 좀 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막 대출을 해주면은 그것도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LTV 상한선이 한 80% 정도까지 인상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DSR 규제라든지 뭐 신혼부부 내 생애 첫 주택자들 조금 완화하겠다. 금융지원 저리로 금융지원 하겠다는 거죠. 이제 집 사라는 거죠. 너가 지금 억류를 냈으니까 분노한 그 유권자들 지금 정권 교체를 아주 분노에 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너가 사고 싶으면 좀 사라. 대출도 많이 해주고 저리로 많이 빌려줄 테니까 집 사고 싶으면 사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죠. 요거는 뭐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60, 70%, 70, 80% LTV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당연히 개인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서 또 테이블이 또 상세하게 조정이 되겠죠. 일부. 그리고 마지막 9번입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해서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글쎄요, 한국 사람들이 사고 싶은 뭐 24평형, 뭐 18평형, 뭐 30평형 이런 거를 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100평, 200평 펜트하우스 이런 거 사겠죠. 100억, 200억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이제 뭐 이민자들이라든지 뭐 교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껍데기들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말 잘하고 오히려 중국어,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적만 이제 외국 국적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현금 부자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 집이 뭐 없어진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단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요. 나도 집 못 사고 있는데 저 외국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아파트 사니까 부러운 거야. 부러우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네가 때리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그 강남이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외국인 세력들이 굉장히 투기성으로 많이 소유권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도 무차별적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또 규제할 수는 없어요. 외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내는 거는 사실은 뭐 괜찮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면 자국민 일단 우선 정책으로 자국민이 일단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명분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도 지금 가지지 못한 집을 외국놈들이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이 막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재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해소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괜찮은 약속이다. 괜찮은 공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내고 있는 뭐 정책들은 이 정도예요. 한 9가지 정도. 이 정도 살펴봤고, 앞으로도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뉴스라든지 이슈거리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있는 그대로 그걸 읽어드리는 그런 뉴스보다 그 뉴스를 어떻게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얘기를 좀 해보면서 소통도 하고 뭐 그런 방송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